인간과 불멸성. 인간은 불멸이며 파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원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자들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을 형성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다른 형태의 물질로 결합할 뿐이며 단순히 개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인 불멸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존재론적 실체와 물질의 보존이라는 물리학적 원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생명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도록 요구한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생명은 유기적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복잡성 수준을 유지하며 상호작용하는 일시적인 상태로 간주되지만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보존 법칙, 즉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고려하면 이 관점은 제한적이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이는 시스템 내의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신체는 약 7 제로 트릴리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교환되고 재배치된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 분자, 섭취한 포도당 분자, 피부세포에서 떨어져 나가는 각질 조각들은 모두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거나 시스템 밖으로 배출된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원자들의 배열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해체되는 과정일 뿐 원자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원자들은 지구의 탄소순환, 질소순환, 그리고 광물순환의 일부로 편입되어 결국은 다시 다른 유기적 혹은 무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탄소 원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방출되어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되고 그 식물은 다시 초식동물에게 먹히거나 토양의 부식질이 되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구성 요소인 원자들은 영원히 우주를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일부로 남는다. 이는 마치 거대한 우주적 재활용 시스템과 같으며 개체의 소멸은 전체 시스템의 영속성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철과 붉은 피. 이러한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질문을 고려해보자. 왜 인간의 피는 붉은색일까? 고등학교 화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다. 혈액에는 다량의 철 원소, 즉 회리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4개의 힘 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햄 그룹의 중심에는 산소와 가역적으로 결합하는 철 이온이 자리 잡고 있다.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상태의 철은 가시광선 스펙트럼 중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빛을 흡수하고 붉은색 계열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혈액을 붉게 인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혈액이 구리의 함량이 더 높았다면 우리 피는 파란색이었을까? 그렇다. 정확히 그렇다. 이는 해파리나 일부 연체동물의 혈액이 헤모시아닌이라는 구리 기반의 호흡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푸른색을 띠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구리 이온이 산소와 결합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특성이 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색상의 차이는 단순히 미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명체가 호흡을 위해 선택한 화학적 메커니즘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만약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초기 생명체가 구리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붉은 존재가 아닌 푸른 존재로 정의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생명현상이라고 여기는 많은 특성들이 절대적인 필연성이 아닌 환경적 제약과 가용 자원에 대한 적응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자연의 철 선택. 하지만 왜 인간의 혈액에는 구리 대신 철이 주된 금속으로 선택되었을까? 그 답은 더욱 간단하다. 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혈액을 구성하는 원료는 자연스럽게 철을 선택한 것이다. 지구의 지각에서 철은 전체 질량의 약 5%에서 10%가량을 차지하며 핵을 이루는 주성분이다. 이처럼 접근성이 높고 양이 풍부한 원소를 사용하는 것은 생명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지구 전체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풍부한 금속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지구는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이며 전체 우주에서 철은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와 지구는 별의 진화 과정, 구체적으로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부터 형성되었다. 별 내부의 핵융합 과정은 수소에서 헬륨,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하며 이 과정은 니켈과 철에서 멈춘다. 철 56, 아이언 56은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원소로 이를 더 무겁게 융합시키는 데는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대한 별이 철핵을 형성하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여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폭발 과정에서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 이 폭발의 잔해, 즉 우주먼지와 가스 구름에는 철이 가장 흔하게 퍼져 있게 된다. 인간의 몸이 궁극적으로 우주로부터 기원했음을 고려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풍부한 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별들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졌다는 천체 물리학적 사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탄소는 태양 질량의 약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으며 칼슘과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그 궤적을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화학적 설계는 단순히 지구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진화의 결과물인 셈이다. 철의 풍부도는 우주의 물질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며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의 선택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상대적인 차이.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한다. 우주 전체는 유한한 수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소들이 모든 물질, 지적인 생명체인 인간을 포함하여 형성한다. 한순간에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들의 집합체는 다음 순간에는 개, 그림자 혹은 꽃을 형성할 수 있다. 원자는 보존되며 단지 그들 사이의 결합 패턴과 구조만이 변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이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준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체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원자 수준으로 환원하면 경계는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 중의 질소 원자 몇 개가 당신의 세포 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당신의 몸에서 배출된 탄소 원자가 먼 곳의 숲을 이루는 나무의 잎사귀가 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물질이 단지 다른 구조적 조직화를 통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임을 의미한다. 생명과 죽음은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생명은 특정 복잡성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갖춘 원자 배열의 역동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며 죽음은 그 배열이 붕괴되어 더 단순하거나 다른 형태의 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원소론과도 맥을 같이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 원소를 원자라는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이 원자, 에이토모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원자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충돌하고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존재의 전부라고 보았다. 현대의 입자 물리학은 이 원자들을 쿼크와 렙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힘의 입자들로 더욱 세분화했지만 기본적인 전제, 즉 물질의 영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는 정체성은 이 수많은 원자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유지하는 정보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패턴이 완벽하게 복원된다면 과거의 나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정보이론과 양자역학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 퀀텀 인텐겔먼트 현상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국소성, 로켈러티이라고 부르는 상식적인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현상이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가 특정 방식으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면 신체라는 물리적 기반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 정보의 상태가 보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식의 본질이 이 거시적인 원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환원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뇌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의식과 뇌 활동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입증해왔다. 런던 대학의 프란시스코 아레나니, 프랜시스코 어리너즈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과 전기생리학적 기록을 통해 특정한 인지 작업 수행 시 뉴런 집단 간의 동시 발화 패턴, 즉 감마파 진동이 의식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이러한 복잡한 연결성이 파괴될 때 의식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현상은 물리적 구조의 파괴가 곧 정체성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된다. 의식의 미스터리. 이러한 논의에서 남겨진 유일한 허점 또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실제로 생성되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이 사망할 때 이 의식은 사라지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인 질문이다. 의식의 문제는 철학, 신경과학, 물리학이 교차하는 최전선에 있다. 우리는 감각질, 쾌일리어, 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경험, 즉 빨간색을 보는 느낌, 고통을 느끼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데이비드 차머스, 데이비드 첼머즈가 제기한 어려운 문제, 하워드 프라블럼 오브 칸셔스니스 이다. 쉬운 문제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으로 전환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의식이 순수한 정보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그 정보가 다른 매개체로 전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뇌의 복잡성이 너무나도 거대하여 그 정보의 전체 구조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뇌는 약 100 빌리언 개의 뉴런과 그보다 수백 배 많은 시냅스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냅스의 강도는 끊임없이 변한다. 이 시냅스 연결망의 전체 상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전뇌 에뮬레이션, 홀브레인 에뮬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는 기술적 난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포한다. 먼저 현재의 스캐닝 기술은 뉴런의 미세한 수준에서의 시냅스 가소성까지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다. 둘째,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가 의식적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복잡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 남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의식이 뇌 내부의 전자기장이나 양자 역학적 현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로저 펠로즈, 라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헤이머로프는 오어키스트레이티드 어브젝티브 리덕션 이론을 제시하며 뇌의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별즈, 내부에서 일어나는 양자 중력 효과가 의식의 비계산적, 난컴퓨터벨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세소관 내의 양자 상태가 객관적 환원, 어브젝티브 리덕션을 겪을 때 의식적 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이론이 주류 신경과학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는 의식이 단지 뉴런 발화의 고전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만약 의식이 양자적 기초를 가진다면 그것이 소멸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양자 상태는 측정되기 전까지는 붕괴되지 않으며 정보는 소멸되지 않고 상태만 변화한다.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원자적 불멸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식의 이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영혼의 이동과는 다를 수 있다. 만약 의식이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가 파괴될 때 소프트웨어도 실행을 멈춘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즉 정보를 담고 있던 원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원자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계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다른 프로그램, 즉 다른 형태의 존재를 연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나라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는 종료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했던 자원들은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의식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기억, 영향력, 창조물은 다른 인간들의 뇌 속에 정보의 형태로 남아 후대에 전달된다. 과학적 발견, 예술 작품, 윤리적 가치관 등은 죽은 개체의 물리적 잔해와는 별개로 네트워크를 통해 영속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불멸성이며 많은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죽음을 초월하려는 노력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남긴 흔적, 즉 정보의 패턴이 다른 생명체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되고 활성화될 때 우리의 존재는 일종의 파생된 형태로 계속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원자들의 일시적인 앙상블일 뿐이며 이 원자들은 우주의 순환 법칙에 따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불멸하다. 철이 지구와 우주에서 가장 흔한 금속이기에 혈액이 붉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의 재배열에 불과하다. 남겨진 거대한 질문, 즉 주관적 의식의 본질과 그것이 원자 집합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영역에서 탐색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특정한 형태를 잃을지라도 구성 요소들은 영원히 존재하며 우주라는 거대한 서사의 다음 장을 쓰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현재의 나는 잠시 동안의 배열이며 이 배열의 해체는 새로운 배열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명과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종말이 아니라 무한한 변형의 연속으로 인식될 것이다.